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임박하자 민주당은 특검 카드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묶어서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는데 여야의 주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방탄 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010년 3월 이후 2단계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되었습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판결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빛바랜 특검 주장에서 리더 하나 잘못 둬 절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특히 지난주 금요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 직후에 이번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고 가장 큰 쩐주 역할을 한 손모 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건희 특검에 더욱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한겨레가 잘 담고 있어서 한겨레 신문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른 쩐주 무죄, 손모 씨 무죄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무죄냐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익 그리고 가담 정도가 처벌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손 씨가 받은 어떤 그 판결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 씨가 작전 사실을 알고 이에 편승의 이익을 얻을 의도였던 것으로 짐작이 되나 다른 피고인들과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던 그 일당들과 의사 연락을 하면서 매매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 씨가 주가 조작 일당들과 매매 시점을 상의하거나 지시받는 등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손해를 봤다는 부분도 무죄를 받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총 1억 990여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검찰 수사 결과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래가 1단계, 2단계로 나뉩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주가 조작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1단계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단계는 조금 김건희 여사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주포가 이모 씨에서 김모 씨로 바뀝니다. 김아무개 씨가 투자사 임원 민아무개 씨에게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하라고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정확히 8만 주의 물량이 쏟아진 것이 재판 중에 나타나기도 했다. 또 권 전 회장의 지시로 도이치모터스 직원이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모 씨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김 여사가 매수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나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는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전주의 입장으로 이제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1인 매매를 했던 그 상대방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매매를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이미 공소시효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저 재판을 근거로 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 연락을 했는가. 근데 저 의사 연락은 단순히 의사 연락을 했다고만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의 정황을 알고 의사 연락을 했어야 해요. 근데 저기에서 예를 들면 2010년 11월 1일에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가 조작의 정황을 알았겠느냐가 일단 중요한 입증의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손실을 입었고 여기다가 과연 저 뒤에 있자 이 포괄일제의 경우에 있어서 1인 매매 단순히 1인 매매인지 아니면 시세 조작의
그런 정황을 알았는지 이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한겨레 신문의 기사처럼 과연 이것이 저 재판의 저런 내용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자 변호사 다른 의견이십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저는 한겨레 기사가 이제 의혹. 왜냐하면 이 재판에서 나타난 것은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검찰에서도 기소도 하지 않았지만은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직 수사는 보류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는 조금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실패한 시세 조정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손해를 봤다. 윤 대통령도 그 대선 후보 기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 의한다면 거기서 이제 추정키로는 그 김 여사가 당시에 이 시세 조정을 통해서 10억 원 정도의 이득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범죄 일람표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기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2010년 10월 전에 끝난 것이니까 김건희 여사도 끝났다라고는 하지만은 2010년 11월 11일 날 주포인 김 씨가 누구의 3,300원의 8만 개를 매도하라고 하셈이라고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씨가 아무개 씨하고 그냥 서로 얘기를 해서 팔아라라고 하면 야 매도하셈이라고 하고 끝나야 되죠. 근데 매도하라고 하셈이란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 여사가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정확하게 7초 뒤에 김 여사 계좌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김 여사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죠. 진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의혹을 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 여사에 대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도 김 여사를 위해서라도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난 금요일에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걸 두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지금 힘을 잃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명확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혐의가 명확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주식 계좌를 맡겼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라는 취지죠.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가 쩐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 그렇게 정말 탈탈 털듯이 조사를 했는데 전혀 뭐 기소조차 못하고 사실은 입증하지도 못했고 결국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재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돈을 맡긴 건 맞아요. 돈을 맡겨서 이제 한 건 맞는데 위탁 관리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맡긴 사람이 이제 1인 매매를 해서 한 건데 이미 그 시효도 지났을 뿐더러 그 사람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연락을 주고받아서 시세 조작에 관여한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돈도 손해를 받고 결국 그래서 무죄가 났으면은 이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늘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에 따라서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존중하는 게 맞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입장도 이런 거죠. 뭐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법원 판결을 인용한 다음에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1심 선고 난 것에 대해서 부정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 입장은 더 이상 김 여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거고 이제 앞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부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게 또 여권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선을 그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주가 조작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일어났어요. 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10년이 지나도록 수사조차도 진행이 안 됐다는 데 있는데요. 그 과정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2012년도에 금감원에서 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서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사건 번호 133호죠.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경찰에서 내사로 종결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7년 동안 계속 묵혀 있다가 2020년 4월 달에야 고발이 돼서 다시 수사가 진행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간들을 보면 2012년 3월 달인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2000년 4월 고발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달에 윤석열 검찰이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이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달에 이 일당들이 권오수 대표 등 해서 9명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공판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담한 정황들이 여러 가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11월 달 그리고 2021년 12월 달에도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대성재간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알겠습니다. 않았다. 자, 그러면 일단 2012년도에 결혼한 것 때문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를 막았고 그리고 검찰총장 부임 이후에도 수사를 막았는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그럼 왜 이거 갑자기 수사가 전 정권에서 일부러 수사를 다시 개재한 겁니까? 어떻게 돼요? 고발이 이제 7년이 지난 2020년 4월 달에 고발이 이제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이걸 막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돼서 하는 말씀들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기소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소환을 통지해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고 우리 설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담 혐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의혹들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그 무고하다라고 하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라든지 이런 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66.4%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또 김건희 여사가 계좌가 활용됐다는 부분 정황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뭐 이익을 받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담했느냐 의사소통이 그 당시에 거래할 때 있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셨던 뭐 결혼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공교롭게 뭐 엮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의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있는 그 법사위원장을 건너뛰고 패스트트랙에 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한데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가 된 정의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할 단계 아니다. 정의당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쌍특검의 전략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수영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정의당이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줄까요? 과거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생각해 보면 그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면서 또 한번 뒤통수 맞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지난번 선거법 개정도 마침 그랬죠. 그때 이제 비례대표 그 연동형 비례제 비례할 때도 그때 도와줬지만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돼서 당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이 얼마나 정의당에게 뼈아팠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래가지고 지난 사실 대선 때는 거의 정말 그
혹독한 그 국민의 심판을 받기도 했던 정의당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정말 어떤 여권을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그 사안의 사안별로 분리 대응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정의당은 아마 표결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180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설령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다 그래도 올 가을에나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있게 되니까 굉장히 가을에나 늦을 것 같고 또 설령 또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어렵겠지만 저는 정의당이 이번에 보이는 태도가 매우 정의당의 정체성에는 부합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1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최소한 앞으로 2심, 3심이 어떻게 갈 건지 지켜보는 게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사실 고유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덜컥 부안해동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까지 이해는 국민들이 할 수 있겠으나 정의당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자기의 정체성 없이 야당에 부안해동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다른 사안과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분리 대응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정의당의 어떤 그 취지에도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정 변호사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정의당과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법이 노랑봉투법 이라는 노동관계법 지금 그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에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입법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을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러한 왜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알리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정의당과의 예를 들어서 입법 거래를 통해서 이걸 특검을 추진한다고 쳤을 때 그럼 저는 특검법에 대한 정당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의당을 물론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법을 협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특검을 추진한다든지 저는 이러한 어떤 조건부 어떠한 입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정의당과의 이런 뭐 입법 거래 저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국민 누구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 사건 1심 판결이 났는데 김건희 여사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정말 무고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저는 별로 많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특검을 진행을 해야 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확인을 해야 되는가. 근데 왜 그것을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지 뭐 정의당과의 이 부분 야합을 한다는 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의당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러한 오명을 다시 또 덮어씌우는 건 본인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장동 50억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의견을 함께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50억 특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로 갸우뚱했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신문을 한국경제를 저희가 선정해 봤는데 곽상도 무죄 판결 우려 표한 대통령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도 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해서 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따로 언급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덧붙였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권에서 나왔던 입장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 지금 현재 검사와 판사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목소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최다현 변호사님, 중앙지검에서 수사 인력을 좀 보강해서 조금 더 어떤 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좀 수사력을 좀 쏟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2심 때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지금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이 뇌물죄를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경제적 공동체 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경제적 공동체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이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받은 것이 곽상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통념상 50억 원을 받았다라고 퇴직금 받았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곽상도 의원의 대가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1심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여기에 관련돼서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을 보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검찰들을 추가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것은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두 사회가 경제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것인데 1심 재판부에서는 뇌물죄는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납득하겠나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것은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제3자인 아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것이 결국은 곽상도 의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뇌물죄로 계속해서 가든지 아니면 제3자 뇌물죄로 변경할 여지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뇌물죄가 아니라서 부정한 청탁을 또 입증해야 되는 조금 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실 다 큰 성인인 아들과 특히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1심에서 퇴직했을 때 이미 30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네. 아들과 곽상도 의원 자체가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제3자 뇌물죄로 변경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의 항소심에서는 검찰은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로 바꿀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검찰의 입장은 뇌물죄로 한 번 더 승부를 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